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보안 요원들, 어서 밖으로 모시세요. 화려한 6성급 호텔 연회장 입구, 턱시도를 차려입은 첫째 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실밥이 터진 낡은 바람막이와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 누가 봐도 시장통을 전전하는 노숙자의 행색을 한 노파, 박명숙은 아들의 구두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3천억 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자산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그 거대한 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을 거슬러 3개월 전 명숙의 화려했던 집무실입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끼고 자신의 암 진단서와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려 했던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빈털터리 빚쟁이가 됐다고 전해라. 자식들이 내 시신을 어디에 내던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그것이 이 지독하고도 처절한 상속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명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자산가들이 모여 산다는 이곳에서도 그녀의 집은 가장 높고 화려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콩나물을 팔며 모은 종잣돈을 국내 1위 자산운용사로 키워낸 여장부. 하지만 실내를 가득 채운 공기는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힌 자산 명세서였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서 날아온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서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단 90일뿐이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찻잔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3천억 원이라는 부의 가치가 죽음 앞에서는 한낱 빛바랜 종이 조각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사채 빚 5억 원에 쫓기는 비참한 도망자가 될 거다.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명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바람막이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옷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화려한 실크 정장을 벗어 던지고 낡고 해진 옷을 걸치자 거울 속에는 수천억 자산가가 아닌 고단한 삶에 찌든 초라한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명숙이 굳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서기로 한 데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리며 키운 두 아들은 어느덧 그녀를 어머니가 아닌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거대한 금고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끝없는 탐욕과 무리한 요구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내게서 3천억 원이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겨냈을 때 과연 그들이 나를 어머니로서 단 1분이라도 안아줄지 시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속을 위한 절차이자 그녀가 평생 일구어온 제국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마지막 면접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자식들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한다. 명숙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첫째 아들 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직함으로 사회적 명성을 쌓은 아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까지 걷는 동안 명숙은 일부러 걸음걸이를 흐트리고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대형 아파트 정문 앞에 섰을 때
보안 요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노인네가 길을 잘못 찾은 모양인데 어서 다른 데로 가요. 명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지금 집 앞에 잠깐 나왔는데 얼굴 좀 볼 수 있겠니? 진우는 어머니가 집 앞으로 찾아왔다는 말에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동안 명숙이 불쑥 찾아올 때마다 수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거나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대한 정보를 주었던 기억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거대한 유산을 내밀까 하는 기대감이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서성이는 노파를 발견한 순간 진우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먼지가 묻은 낡은 바람막이, 그리고 다해진 운동화. 진우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지독하게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대신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행색이 이게 뭡니까?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명숙은 아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사채를 좀 끌었었는데 일이 잘못됐다. 당장 5억 원만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떨어지기 무섭게 진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명숙에게서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명문대 교수예요. 어머니 빚쟁이들이 학교로 찾아오기라도 하면 제 인생은 끝이라고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고 돌아가세요. 진우는 매몰차게 몸을 돌려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명숙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지는 빨간 빗금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체면 뒤에 숨은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단일원의 손에도 보지 않겠다는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명숙은 지팡이 대신 낡은 우산을 짚고 둘째 아들 민석이 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째 민석은 건설사 대표로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어머니의 사업 수완을 우러러보는 척하며 늘 숨겨진 비자금의 행방을 노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명숙이 낡은 몰골로 사무실에 나타나자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서들을 서둘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머니, 옷차림이 이게 뭡니까?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수치심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말없이 가죽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준비한 대본을 나직하게 읊었습니다. 민석아, 회사가 완전히 부도났다. 채권자들이 내 명의로 된 모든 것을 압류했어. 당장 오늘 밤 갈 곳이 없구나. 민석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숙의 얼굴을 집요하게 뜯어보며 숨겨둔 돈의 행방을 찾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남기신 거예요? 스위스 계좌나 다른 명의로 빼돌린 땅이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정말 푼돈 하나 남지 않았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석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고급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죽을 맛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제 입장도 곤란하죠. 민석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제가 사람 보내서 연락드릴게요. 명숙은 테이블 모서리에서 바닥으로 가볍게 떨어진 지폐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사랑이 아니라 귀찮은 짐을 서둘러 떼어내려는 마지막 적선이었습니다. 명숙은 돈을 줍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냉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낡은 모텔의 눅눅한 침대에 몸을 누이고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둘째 아들이 던져준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굴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여장부였지만 자식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자신을 몰래 찾아온 비서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명숙이 직접 설계한 가짜 부채 증명서였습니다. 5억 원의 사채 빚이 있다는 증거와 함께 이를 갚지 못할 시 연대 보증인으로 묶인 자식들의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섞인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명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두 아드님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장님의 자산 동향을 비밀리에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명숙은 나직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망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 서류를 오늘 중으로 진우와 민석이에게 전달해라. 내가 내민 가짜 빚더미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명숙은 다시 낡은 바람막이를 걸쳐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첫째 아들 진우의 대학교 총장 취임 축하연이 열릴 6성급 호텔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명숙이 과거 수조원대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익숙한 장소였지만 오늘 그녀는 그곳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어 나타났을 때 그가 보여줄 반응이야말로 명숙이 설계한 상속게임의 핵심 데이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며 주머니 속에 약을 꺼내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괴물은 그녀의 몸을 시시각각 갉아먹고 있었지만 명숙의 정신은 오히려 더 서늘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호텔 정문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지. 이제 명숙의 시계는 아들들의 몰락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성급 호텔 연회장은 금빛 조명과 화려한 꽃장식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첫째 아들 진우의 총장 취임 축하연. 명숙은 행사장 입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한 부스스한 머리와 때가 꼬재재하게 묻은 점퍼. 그녀는 일부러 입술을 깨물어 창백하게 만들고는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던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러 왔소. 여기 총장 된다는 김진우가 내 아들이요. 그 소란을 듣고 연회장 안에서 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학계의 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숙의 차림새와 옆에 선 사람들의 시선을 번갈아 보며 짧은 찰나에 거대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치매기가 있는 노인분이 길을 잘못 드신 것 같군요. 진우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보안 요원들, 어서 밖으로 모시세요. 행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명숙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비톡촉에 시달려 죽을 것 같아서 왔다. 너마저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떡하느냐. 명숙이 처절하게 연기하며 매달렸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뒤를 돌아 행사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보안 요원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확실히 처리해요. 명숙은 차가운 호텔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호텔 밖으로 쫓겨난 명숙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진우는 사회적 지위를 위해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이로써 명숙이 준비한 아들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제 죽었다. 장례식 준비해. 그리고 차 돌려.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람이 한 명 더 남았으니까. 명숙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경기도 외곽의 낡은 국밥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경기도 외곽은 눅눅한 공기와 흙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명숙이 멈춰선 곳은 간판의 글자조차 희미해진 작은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게 안에는 한 여자가 부지런히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 진호의 아내 지수였습니다. 명숙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도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모진 시어머니였기에 그녀는 자신의 비겁했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명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지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지수는 명숙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에 젖은 명숙의 어깨를 보며 깨끗한 수건 하나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내온 국밥 한 그릇은 아들들이 던져주었던 차가운 지폐보다 훨씬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명숙은 수저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지수야, 나다. 지수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숙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기억 속에 당당했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노파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명숙은 아들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가짜 시나리오를 읊었습니다.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사채 빚 5억 원이 생겼고 이제 나에게는 머물 곳 하나 남지 않았구나. 너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다. 명숙은 잔인한 시험의 마지막 관문을 지수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대답은 명숙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명숙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빚은 같이 갚아나가면 되죠. 오늘부터 여기서 저랑 같이 지내요. 명숙의 마음 한구석이 지수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국밥집의 아침은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수조원의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박명숙은 이제 투박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뜨거운 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온함보다 며느리 지수가 정성껏 끓여낸 국밥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더 빠르게 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일부러 그릇을 서투르게 닦으며 지수를 관찰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녀가 설계한 치밀한 검증의 연장이었습니다. 지수는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시어머니 명숙에게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이 좋지 않은 명숙을 위해 주방 한구석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여기 앉아서 쉬세요. 무리하시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명숙은 짐짓까칠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니? 사채업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명숙은 지수의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빚이라는 말에 흔들림이 있는지 늙은 시어머니를 짐으로 여기는 기색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설계자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오히려 명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이 오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게요. 저랑 별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명숙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진우는 사회적 체면을 위해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았고 둘째 민석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혈연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는 어머니가 짊어진 가짜 빚더미마저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숙은 식당 뒤편 골목으로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은밀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에서 내려 명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두 아드님이 상속 포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예상했던 대로구나. 그놈들이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괴나더라. 국밥집의 일상은 평화로운 듯 했으나 박명숙의 내면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치열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면서도 그녀의 귀는 비서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해오는 시장 동향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소란조차 없던 식당에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지역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건설사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을 발로 차며 지수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이 건물 곧 헐릴 거니까 다음 달까지 짐 빼세요. 보상금은 이미 공탁 걸어놨으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지수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내들이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던 그 찰나 구석에서 묵묵히 칼질하던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수천억 자산을 호령하던 회장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숙은 칼을 내려놓고 사내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꼿꼿하게 선 그녀의 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도 소송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엄연한 불법 점유이자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나 보군. 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을 울리던 호통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사내들은 초라한 노인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압도적인 기세에 당황해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의 등기부등 본상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온 건가 아니라면 당장 나가서 상사에게 전해라. 함부로 날뛰다간 너희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고. 사내들은 노인의 눈빛에 눌려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지수는 멍한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말들 대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꼭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명숙은 다시 인자한 시어머니의 표정으로 돌아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TV에서 본 걸 그대로 읊었을 뿐이다. 놀라지 마라. 명숙은 지수를 안심시켰지만 지수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시장 골목 명숙은 손녀 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걸음은 가벼웠고 명숙의 낡은 운동화는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별이가 길가 시멘트 틈새에 피어난 노란 꽃을 가리키며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거 민들레예요. 정말 작고 예쁘죠? 명숙은 허리를 굽혀 별이의 풀어진 운동화 끈을 정성껏 묶어주었습니다. 그래, 별아, 이 꽃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단다. 가장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꽃이지. 명숙은 마치 별이와 지수를 보듯 민들레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장을 돌며 명숙은 무심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짧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김씨, 이번 달에는 고추 물량이 달릴 테니 미리 떼어두게 박씨네는 자리를 입구 쪽으로 조금 옮겨보게나. 사람들의 동선이 변하고 있어. 명숙의 눈은 여전히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엔 콧방귀를 꼈지만 명숙의 말대로 한 이들은 모두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지수는 뒤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점점 더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망한 노인이라고 하기엔 그녀가 가진 지식의 깊이가 너무나 비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 도심의 고급 한정식집에서는 첫째 진우와 둘째 민석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박명숙의 비서가 흘린 가짜 정보가 적힌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파산하기 전 경기도 일대에 차명으로 숨겨둔 땅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부지는 최근 신도시 개발 확정 지구에 포함되어 수백 배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상속포기 각서까지 썼던 그들이었지만 눈앞의 거대한 이익 앞에서는 다시 탐욕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형, 이 땅만 차지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역전이야. 민석이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진우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니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강제로 명의를 이전하면 돼. 명숙은 국밥집 평상에 앉아 비서로부터 이 모든 정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쥐들은 스스로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화롭던 국밥집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진우와 둘째 민석이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명숙이 비서를 통해 흘렸던 가짜 땅 문서와 함께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강제로 탈취하려는 성년후견인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코를 막으며 지저분한 식탁 위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여기 서명하세요. 정신도 온전치 못하신데 그 땅이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민석 역시 지수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이 노인네 부추겨서 한몫 챙길 생각 마라. 우리 형제는 이미 상속 포기 각서까지 썼지만 이 땅은 애초에 우리 몫이었어. 지수는 겁에 질린 채 별이를 품에 안았고 명숙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대리석 기둥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는 수천억 자산을 호령하던 설계자의 서늘한 광채가 서렸습니다. 명숙은 나직하게 그러나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된 돌이라니 내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던 놈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구나. 진우와 민석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앞의 노파는 더 이상 자신들이 알던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으로 거대한 검은색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순식간에 식당 입구를 포위했고 명숙의 수석 비서가 안으로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드님이 가져온 서류의 법적 효력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그들이 서명한 것은 땅 문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머니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백서입니다. 진우와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명숙은 비서가 건네준 최고급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치며 아들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돈이 너희에겐 부모를 버릴 이유였겠지만 나에겐 너희 같은 괴물을 걸러낼 걸음망이었어. 이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회수할 차례다. 국밥집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눌린 첫째 진우와 둘째 민석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서명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뒤였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아들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오늘 가져온 이 서류는 내가 10년 전부터 준비해둔 변호인단이 정교하게 설계한 덫이었다. 너희가 갖도록 원하던 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너희가 서명한 건 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과 상속 결격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자백서뿐이지. 명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입니다. 다 민석이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걱정돼서. 명숙은 그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기도 싫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호텔에서 나를 치매 노인이라 부르며 쫓아내던 영상은 이미 내가 몸담은 대학교 이사회에 전송됐다. 너의 그 고결한 교수 직함은 오늘부로 끝이다. 진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어 명숙은 둘째 민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의 건설사는 이미 부도 절차에 들어갔다. 내가 내 자금을 노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는 동안 나는 내 회사의 채권을 모두 매입했지. 이제 내가 가진 건 빚더미뿐이다. 민석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돈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명숙은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아까운 건 돈이 아니라 너희에게 쏟았던 내 세월이었다.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당장 내보내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이 식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들들의 절규가 멀어지자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명숙은 어깨에 걸쳤던 화려한 재킷을 벗어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낡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손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너에게만큼은 평범한 시어머니로 남고 싶었는데. 명숙의 눈에는 아들들을 향했던 차가운 냉기 대신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명숙이 설계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들의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까지 탐욕의 불길 속에 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첫째 진우는 대학교 게시판에 도배된 자신의 만행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둘째 민석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뒷골목을 전전하며 자신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다시 국밥집을 찾아와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우의 비굴한 외침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방 안쪽에서 별이에게 줄 사과를 깎으며 나지막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단일원의 동정도 허락하지 마라.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는 가난보다 무서운 무관심을 선물해야 하니까. 명숙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법무법인을 통해 자식들이 서명한 자백서를 근거로 지수와 별이를 향한 모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쳤습니다. 또한 자신이 떠난 뒤 지수가 운영할 국밥집 건물을 포함한 주변 부지를 전부 매입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그 재단의 모든 운영권과 상임 이사직을 맡겼습니다. 이는 지수가 평생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선한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명숙이 마련한 가장 거대한 울타리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권리와 책임감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 과해요. 명숙은 지수의 젖은 뺨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3천억 원보다 더 귀한 것을 내게 주었단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그 당연한 진실 말이다. 이제 명숙의 몸 안에서 암세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통증을 쏟아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설계자로서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는 한 사람의 할머니이자 시어머니로서 남은 날들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자신이 평생 모아온 모든 개인적인 일기장과 낡은 가족 사진들을 지수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돈은 세상에 돌려주되 자신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만큼은 가장 따뜻한 사람의 가슴 속에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노을이 지는 국밥집 창가에 앉아 별이가 선물한 민들레 그림을 보며 평온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비로소 처절했던 3천억 원 상속 전쟁의 끝을 알리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억새풀을 일렁이게 하던 어느 노을진 오후 명숙은 지수와 별이의 부축을 받으며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이제 한 마리 나비의 날개보다 가벼워졌지만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탐욕의 짐을 내려놓은 덕분인지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명숙은 별이가 건네준 노란 민들레 꽃송이를 손에 쥐고 지수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지수야. 내 인생의 마지막 90일을 이토록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그것이 명숙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지수가 정성껏 끓여온 국밥 냄새를 맡으며 마치 잠이 든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이 떠난 뒤 지수는 그녀의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3천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묵직한 명숙의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평생 돈을 쫓으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사람의 온기가 없는 돈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아들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지. 나는 내 재산이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그 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추운 겨울을 녹여주는 따뜻한 불씨가 되길 바란다. 명숙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화환 대신 지수와 별이가 가져온 작은 민들레 꽃 한 송이가 영정사진 앞에 놓였습니다. 아들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명숙이 설계한 법적 그물망 속에서 세상의 냉대를 받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숙의 뜻을 받들어 재단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국밥집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박명숙 회장이 마지막 90일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그것이 3천억 원보다 더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